이지수, 너 맞지? 2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에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살 꼬맹이의 세상 전부였던 그 옆집 오빠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죠. 어느 겨울밤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린 그 소년을 지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이 남자가 정말로 그 오빠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들것 하나가 비명 같은 마찰음을 내며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들것을 밀고 그 뒤를 한 여인이 허겁지겁 쫓아오고 있었죠. 지수였습니다. 28살 새벽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게 지수의 직업이었어요. 그날도 지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고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를 손질하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점심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한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깐 쉬겠다던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 겁니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팽개치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죠. 엄마, 엄마 눈 떠봐. 지수가 엄마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죠.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수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울먹울먹 버텼어요. 그렇게 실려온 곳이 바로 이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수의 몰골은 처참했어요. 새벽부터 생선을 만졌으니 검정색 고무장화에는 마른 비늘이 허옇게 붙어 있었고 고무줄로 대충 묶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앞치마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앞치마를 벗을 겨를도 없이 달려온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지수는 자기 몰골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지수의 절규가 천장 높은 응급실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환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만 파묻히기만 했어요. 지수는 들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60살, 올해로 60이 된 엄마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지수를 키우며 시장 일을 도왔고 그러다 심장이 안 좋아진 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진 거였죠. 여기 의사 선생님 없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지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간호사의 사무적인 목소리뿐이었어요.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담당 선생님 호출했으니까요. 기다리라니,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연신 비볐습니다. 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엄마가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인파를 가르고 무겁고 단호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흰 가운을 걸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게 날이 서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고 무심한 얼굴이었죠. 이 병원 흉부외과의 젊은 권위자, 강제의 과장이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대학병원 흉부외과 최연소 과장 자리에 오른 천재 의사. 병원 안에서는 얼음 메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냉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손 하나 떨리지 않고 환자 앞에서는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람이었죠. 제이는 간호사가 건네는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환자 이름 박순자, 나이 60살, 증상 심정지,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보호자 연락처와 이름. 이지수. 제이의 시선이 그 세 글자에 닿는 순간 차트를 쥔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제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지수. 찰나의 순간 제이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담벼락, 그리고 그 밑에서 자기만 보면 결혼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꼬맹이의 얼굴이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트럭 엔진 소리처럼 거칠었던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이는 비현실적인 기시감에 휩싸여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그곳에는 기억 속의 뽀얀 꼬마 대신 고된 세월에 찌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비린내가 진동하는 앞치마, 그리고 절박함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어깨. 기억 속에 그 맑은 눈을 가진 아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이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스크 뒤로 거친 호흡을 죽이며 오히려 더 차갑게 목소리를 깔았어요. 보호자분, 비키세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환자 안 살아납니다. 지수는 갑작스러운 의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당황해서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어요. 마스크와 안경에 가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새겨진 자수 이름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강제희. 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제희라니. 그 이름이라니.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사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지수는 흠칫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니겠지. 지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성도 이름도 같을 뿐이겠지. 그 오빠가 저렇게 번듯한 의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령 그 사람이 맞다 해도 지금 이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오빠 앞에서 예쁜 옷 입고 결혼하겠다고 울던 꼬마가 지금은 이 모양이 돼버렸으니까요. 지수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감히 그 시절을 떠올린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냥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야. 지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한편 제이는 그런 지수의 시선을 외면한 채 간호사들에게 다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잡으세요. 내가 직접 들어갑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차트를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지수를 스쳐 지나가며 수술실로 향하는 육중한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복도 끝에 홀로 남겨진 지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강재희. 그 이름 석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지수는 수술실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엄마만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는 제이가 마스크를 고쳤으며 수술대 위에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지수의 어머니. 20년 전 어린 제이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던 그 인자한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제이는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려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떨림을 멈췄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냉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수술복 안쪽 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차가운 철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낡아 빠진 지갑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몇 장 들어있는 게 전부인 허름한 지갑이었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주민등록증도 비상금도 아닌 빛바랜 파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손때가 묻어 글자가 겨우 보일락 말락 한 중학교 이름표였습니다. 거기엔 강재희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수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딱딱한 플라스틱의 질감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표면이 닳아서 반들반들해진 그 감촉이 20년 전 그날 밤으로 지수를 데려갔어요.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겨우 8살이었어요. 코올리게 꼬맹이 앞니 2개가 빠져서 웃을 때마다 까만 구멍이 보이던 그런 어린아이였죠. 지수네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이었고 바로 옆집에는 제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제인은 그때 14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전교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공부 잘하는 옆집 오빠였죠. 지수가 제이를 처음 만난 건 그해 봄이었어요. 순자 씨, 지수 혼자 키우기 힘드시죠? 이제 학교도 가는데 우리 제이가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있대요. 지수 한글이랑 숫자 좀 봐줄까요? 제이 엄마가 지수네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지수 엄마는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요? 우리 지수 제가 바빠서 못 가르쳐 줬거든요. 제이가 좀 봐주면 정말 고맙죠. 그렇게 해서 제이는 일주일에 3~4번씩 지수네 집에 오게 됐어요. 학교 끝나고 오후에 와서 지수에게 한글이랑 숫자를 가르쳐 주는 거였죠. 처음엔 지수도 낯을 가렸습니다. 키가 훌쩍 큰 중학생 오빠가 무서웠거든요. 지수는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제이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했어요. 지수야, 이리 와봐. 제이가 방바닥에 털썩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엄마가 등을 밀어서 제이 앞에 앉았어요. 제이는 가방에서 색연필이랑 공책을 꺼내더니 지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다라 배워볼까? 제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꽤 다정했죠. 제이는 지수의 작은 손을 잡고 연필 쥐는 법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요? 응, 잘하네. 우리 지수 똑똑하다. 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지수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오빠라는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본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수는 제이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지수는 대문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제이의 모습이 골목 끝에 보이면 지수는 후다닥 달려가서 제이의 가방끈을 잡았어요. 오빠, 오늘도 우리 집 와? 응, 갈게. 근데 지수야, 오빠 가방 무거워. 나 줄래? 싫어. 나 오빠 가방 들어줄래. 지수가 방긋 웃었습니다. 앞니 빠진 구멍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왔죠. 제이는 피식 웃으며 가방을 함께 들었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구구단 외워볼까? 그렇게 둘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쟤네 둘이 진짜 사이 좋다. 남매 같아. 지수는 그 말이 싫었어요. 남매가 아니라 자기는 제이 오빠랑 결혼할 건데 왜 자꾸 남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투덜댔죠.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오빠가 제일 좋으니까. 지수가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한 건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제인의 마당에서 수박을 먹다가 지수가 대뜸 그런 말을 내뱉은 거였죠. 제인은 수박을 먹다가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결혼? 지수야, 너 결혼이 뭔지나 알아? 알아. 엄마 아빠처럼 같이 사는 거잖아. 제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수야, 오빠는 너보다 6살이나 많아. 그리고 넌 아직 꼬맹이잖아. 꼬맹이 아니야. 이제 나도 초등학생이야. 지수가 볼을 부풀리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제이는 그런 지수가 귀여웠는지 피식피식 웃기만 했어요. 알았어. 그럼 지수가 다 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진짜? 진짜 나랑 결혼해 줄 거야? 크면 생각해 볼게. 제이는 그냥 어린아이 달래듯이 한 말이었어요. 8살짜리 꼬맹이가 결혼하자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냥 귀엽다, 저러다 크면 까먹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어요. 지수에게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오빠가 자기랑 결혼해준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은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겨울이 깊어지면서 제인의 집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제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일도 있었고 제이 엄마가 몰래 우는 모습을 지수 엄마가 목격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수가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제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낡은 포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짐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가구며 이불이며 상자며 집안에 있던 것들을 죄다 싣고 있는 것 같았죠. 지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이 오빠도 가는 건가? 지수는 신발도 안 신고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자는 방을 살금살금 지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밟으며 제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벼락 밑에 제이가 서 있었어요. 교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오빠, 지수가 불렀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를 보는 제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눈빛이었죠. 지수야, 왜 나왔어? 추운데. 오빠 어디가? 저거 왜 짐 싸? 지수가 트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오빠 이사 가야 해. 이사? 어디로? 언제 와? 그게 멀리 가서 아마 못 올 것 같아. 못 온다니. 지수의 눈에서 금방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왜 못 와? 어른들 일이 복잡해서 그래. 오빠도 어쩔 수 없어.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살 소년에게 야반도주는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밤중에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맹이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울먹이고 있으니 제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가지 마. 나 오빠 없으면 어떡해. 지수가 제이의 점퍼 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교복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떼었습니다. 파란색 플라스틱에 하얀 글씨로 강제이라고 새겨진 중학교 이름표였어요. 제이는 그 이름표를 지수의 작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수야, 이거 오빠 이름표야. 잘 갖고 있어. 이게 뭔데? 나중에 오빠 다시 만나면 이거 보여줘. 그러면 오빠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사줄게. 알았지? 제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사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제이야, 빨리. 트럭에서 제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오빠 간다. 지수야, 건강해. 제이는 지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돌아섰습니다. 트럭을 향해 뛰어갔어요. 오빠, 오빠 가지 마. 지수가 울부짖으며 제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수는 맨발로 트럭을 쫓아 달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찢는 것 같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가지 마. 나 이거 갖고 있을게. 오빠. 하지만 트럭은 야속하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갔어요. 빨간 미등만 점점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꺼졌습니다. 지수는 골목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손바닥 안에 이름표만 꽉 쥐고 울었습니다. 플라스틱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어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오빠가 준 전부였으니까요. 지수의 눈앞에 수술실 전광판이 다시 보였어요.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 안에 이름표를 꽉 움켜쥐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는 어른이 됐고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줌마가 됐죠. 하지만 이 이름표만은 단 하루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아까 응급실에서 본 그 차갑고 낯선 눈빛. 분명히 그 제이 오빠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래,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야. 지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름표를 다시 지갑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나왔어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간호사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급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고요. 1시간 정도 후에 병실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나서야 지수는 텅 빈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급한 게 있었어요. 병원비였습니다. 응급수술이었으니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혔어요. 일단 수납처에 가서 얼마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분할 납부가 되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수는 간호사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품에 꼭 안고 병원 로비로 향했어요. 대학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수는 그 인파 사이를 비집고 수납처를 찾았어요. 저기요, 응급수술 비용 확인하러 왔는데요. 창구 직원이 지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 흙 묻은 고무장화, 헝클어진 머리카락. 직원의 눈빛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지만 지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환자 성함이요? 박순자요. 오늘 오후에 흉부외과 응급수술 받았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확인됐습니다. 수술비랑 입원비 포함해서 일단 이 정도 나왔는데요. 직원이 알려준 금액에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달 벌이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엄마가 살았으니까요. 저,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 신분증이랑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쪽 구석에 서서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다시 창구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휘청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지수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지수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백을 들고 있었고 한쪽 귀에는 통화 중인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윤기가 흘렀어요. 손톱에는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병원장의 외동딸 한채린이었습니다. 물론 지수는 그녀가 누군지 알 리가 없었어요. 그냥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죠. 채리는 자신의 명품 코트를 내려다보며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코를 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비린내. 채린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맞다. 앞치마를 안 벗었구나. 죄송해요. 제가 시장에서 급하게 와서. 시장? 그러니까 이 냄새가 생선 비린내란 거야? 채린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병원 로비가 시장 바닥인 줄 알아?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이런 냄새를 묻혀.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수가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채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죄송하면 다야? 이 코트 드라이비가 얼마인지 알아? 아줌마 한 달 벌어서 낼 수 있어? 채린이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요.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채린이 짜증스럽게 발을 구르던 그때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느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지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파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지수가 간직해온 제2의 이름표였습니다. 채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에 닿았습니다. 채린은 콧방귀를 뀌며 명품 구두 끝으로 이름표를 툭 찼어요. 이건 또 뭐야? 무슨 쓰레기를 보물처럼 들고 다녀?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지수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채린이 더 빨랐습니다. 채린은 보란 듯이 명품 구두 굽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치워줄게. 안 돼요.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구두 굽이 이름표를 정면으로 내리찍었어요. 오도독. 비정한 소리가 났습니다. 20년을 버틴 파란 플라스틱이 맥없이 조각났어요. 강제이라는 글자가 찢어졌습니다. 아! 지수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조각난 이름표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안 돼, 안 돼요. 지수의 손이 미친 듯이 바닥을 훑쳤습니다. 조각난 파란 플라스틱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어요. 지수가 주워 모은 조각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이 그 오빠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채리는 그런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진짜 보물이었어? 하, 웃기네. 이딴 플라스틱 조각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걸 밟아요. 지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채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수의 분노 따위는 채린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죠. 내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채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이 병원 주인 딸이야, 아줌마. 알았으면 그 쓰레기나 치우고 나가. 채린은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더러워. 진짜 더러워. 아, 오늘 완전 재수 없는 날이네. 지수는 트럭 뒤를 쫓아 맨발로 달리던 그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떠올랐어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이름표만은 놓지 않았던 8살의 자신이 떠올랐죠. 그렇게 지켜온 이름표였는데, 그렇게 목숨처럼 간직해온 약속이었는데, 지수는 조각난 이름표를 끌어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목이 터져라 흐느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채리는 그런 지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구두 밑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바닥을 소리나게 찍었습니다. 아줌마 울 거면 나가서 울어요. 여기 병원이지 시장 아니거든. 채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지수는 그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채린이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로비 끝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채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제이가 서 있었어요. 수술을 막 마친 듯 이마에는 땀기가 남아 있었고 마스크는 턱 밑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응급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차갑게 날이 서 있었죠. 지수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까 응급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요. 지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바닥에 엎드린 이 꼴을 그에게 보였다는 게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제발 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지수는 속으로 빌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한편 체리는 제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까까지의 히스테리는 온데간데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이 오빠, 수술 끝났어? 체린이 제이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이는 체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빠, 왜 그래? 아니, 이 아줌마가 내 옷에 냄새를 묻혀서. 그리고 바닥에 이런 게 떨어져 있길래 내가. 체린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이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체린이 아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파란 조각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건, 제이는 그 조각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교복 가슴팍에서 떼어내 주었던 그 투박한 이름표였어요. 빛이 바래고 글자가 달았지만 제이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모은 여자. 응급실에서 봤던 바로 그 보호자였습니다. 차트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이지수. 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담장 밑에서 울던 8살 꼬맹이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수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희고 정갈한 손을 겹쳤습니다. 지수가 흠칫 놀라 손을 빼려 했어요. 흙과 피가 묻은 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의사 선생님 손을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아주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지수.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너 맞지? 그 한마디에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시야 너머로 제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매가 아까 응급실에서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차가운 전문의 강제이가 아니었습니다. 씁쓸하게 웃던 그 소년의 눈매였어요. 어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다정한 눈빛이었죠. 제이는 지수의 손바닥 안에 모인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버린 이름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조각 모서리에 찔린 듯 제이의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걸 20년 넘게 쥐고 있었냐, 바보같이. 그 한마디에 지수의 의심은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이름만 같은 타인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오빠였습니다. 야반도주하던 날 밤 이름표를 쥐어주고 떠났던 그 오빠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미안함이 가득 서린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고 있었죠.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이, 오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불러봤던 이름인데 막상 본인 앞에서 부르려니 목이 막혔습니다. 진짜 오빠야?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제이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어요. 흙 묻은 손이었지만 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대답 대신 지수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거칠어진 지수의 볼을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제이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오빠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를 이렇게 찾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오빠, 오빠. 지수는 제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깨끗한 의사 가운에 비린내가 배고 눈물 자국이 생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이도 지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품에 꼭 안아줬죠. 울어, 지수야. 실컷 울어. 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발걸음 소리도, 안내 방송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귀에는 오직 제이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지수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었어요. 한편 체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가 뭔데? 제이 오빠가 왜 저런 여자를 안고 있어? 체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이는 병원에서 어른 메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의사였죠. 그런 제이가 시장 바닥 출신의 아줌마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니요. 오빠, 저 여자 누구야? 오빠가 왜 저런 여자를? 체린이 다가가려 했지만 제이의 차가운 눈빛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이는 지수를 아는 채로 체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체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체린 씨. 제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방금 뭘 밟았습니까? 뭐? 아, 그 플라스틱 조각? 그건 그냥 쓰레기잖아. 쓰레기? 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체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수야, 일어날 수 있어? 제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제이가 허리를 잡아줬어요.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제이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체린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둘을 힐끔힐끗 쳐다봤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깨끗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제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수의 손을 꼭 잡은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제이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20년 동안 꿈에서만 만났던 사람이 지금 자기 손을 잡고 있다니요.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이 오빠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이는 지수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앞만 보고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병원 5층 흉부외과 연구실이었습니다. 제이가 문을 열고 지수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육중한 문이 닫히자마자 병원의 소음이 차단되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연구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제이는 떨림이 멈추지 않는 지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지수의 발치를 살폈어요.
신발이 다 해졌네. 제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낡은 운동화는 여기저기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밑창도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죠. 지수는 부끄러워서 발을 숨기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신발이 금방 해져서. 잠깐만 기다려. 제이가 일어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거기서 생수병을 꺼내더니 전기포트에 물을 부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로 차를 우려냈죠. 지수야, 일단 이거 마셔. 따뜻해. 제이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제이의 눈에 지수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손등엔 생선을 다듬다 생긴 자잘한 흉터가 가득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죠. 지수는 제이의 시선을 느끼고 얼른 손을 소매 속으로 감추려 했어요. 손, 좀 거칠죠? 매일 생선 만지다 보니까. 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제이의 손은 의사답게 희고 깨끗했는데 자기 손은 이 모양이니까요. 하지만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수가 움찔했지만 제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제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옷 다 버려야 할 거예요. 가운이 너무 하얀데 내 앞치마에서 냄새도 났을 텐데.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이의 깨끗한 가운에 자기 눈물이랑 비린내가 묻었을 생각을 하니 미안했습니다. 제이가 피식 웃었어요. 냄새 안 나. 그리고 나면 또 빨면 되지. 뭘. 제이가 태연하게 말하며 지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빤히 바라봤어요. 제이가 웃었어요. 20년 전 차가운 전문의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다정한 소년의 웃음이었습니다. 지수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어요. 오빠가, 진짜 오빠가 맞구나. 그래, 나야. 이름만 같은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 응급실에서 봤을 때 설마 했거든. 아니, 사실은. 지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실은 오빠이길 바랐어. 지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의사 선생님이 제이 오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꼭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이가 천천히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까 로비에서 주워 모은 이름표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산산조각 난 파란 플라스틱. 강제이라는 글자가 갈기갈기 찢어진 조각들이었죠. 제이가 그 조각들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나 의대 다니는 내내 이 이름표 생각했어. 제이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야반도주 하던 날 밤 내가 너한테 이걸 왜 줬을까? 그거 알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수는 그날 밤 이후로 수없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오빠가 왜 이걸 줬을까? 하지만 제이의 대답은 지수의 예상과는 달랐어요. 사실은 나도 너무 무서웠어. 제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14살이었거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한밤중에 도망치듯 떠나야 했어.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지수는 조용히 제이의 말을 들었어요. 전교 1등, 모범생, 공부 잘하는 옆집 오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야반도주하는 순간 다 끝난 거였어.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뻔했고 빚 안 갚고
도망간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 뻔했지. 제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제이가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서 강제이라는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너한테 이름표를 준 거야.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결혼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8살짜리 꼬맹이. 너라면 나를 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걸 쥐어준 거야.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걸 20년이나 쥐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냥 며칠 갖고 있다가 버릴 줄 알았지. 아이들이 원래 그러잖아. 금방 잊어버리니까. 제이가 이름표 조각들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걸 20년이나 지키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지수야. 제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차가운 전문이 얼음 메스라고 불리던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는 그런 제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미안해하지 마. 지수가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제이는 피하지 않았어요. 나 이 이름표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아프시고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이 이름표 보면 힘이 났어. 언젠가 오빠를 다시 만나면 이거 보여줘야지. 그러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려면 버텨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 지수가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오빠. 오빠가 이기적이었던 게 아니야. 오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내가 고쳐줄게. 다시 붙여서 내 손에 돌려줄게. 고칠 수 있어? 당연하지. 의사잖아. 사람도 고치는데 플라스틱 못 고치겠어? 제이가 농담처럼 말하자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농담이었어요. 제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엄마 걱정하지 마. 2차 수술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내 이름 걸고 무조건 살려낼 거야. 오빠, 그리고 너 이제 다시는 혼자 안 둘게. 알았지?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연구실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채린이 질투 섞인 눈으로 연구실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분노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채 병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아빠.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 한영식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채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제의 과장 당장 수술해서 제외해. 아니, 징계위원회부터 열어. 채린이 아버지의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영식은 당황하며 딸을 달래려 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강 과장이 뭘 어쨌길래. 아빠, 오늘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채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완전히 망신시켰어.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 강 과장이? 영식의 눈이 커졌어요. 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로비에서 벌어진 일을 자극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물론 자기가 먼저 지수의 이름표를 밟아 부쉈다는 얘기는 쏙 빼고요. 그 아줌마가 비린내를 풍기면서 로비를 돌아다녔어. 내 옷에 냄새가 묻었다고. 근데 강재희가 뭘 어쨌는지 알아? 그 아줌마 손을 잡고 껴안고 나한테는 차갑게 쏘아보고. 아빠, 이게 말이 돼? 영식의 안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실 영식에게 제이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병원의 수익을 책임지는 천재 의사였으니까요. 제이가 집도하는 수술은 성공률이 높았고 그 덕분에 병원 명성도 올라갔죠. 영식은 제이를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 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강 과장이 그 여자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몰라, 나도. 근데 아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채린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재희가 나를 무시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줬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내가 뭐가 돼? 영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처리할게. 채린의 얼굴에 희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이는 일찍 출근해서 지수 엄마의 최종 수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응급수술은 잘 끝났지만 상태를 보니 2차 수술이 필요했거든요. 제이는 밤새 수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점검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강 과장님, 원무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박순자 환자 2차 수술 집도의 변경. 강제의 과장에서 김성태 교수로 변경. 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어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는 연구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쾅! 제이가 병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영식이 커피를 마시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채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게 무슨 처사입니까, 병원장님? 제이가 서류를 영식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강 과장. 통보받았군. 영식이 태연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저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응급수술을 했고 환자의 혈관 상태며 심장 상태며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김 교수는 이 난이도의 수술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됩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영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 과장, 진정해. 영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자네와 보호자의 특수관계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어. 특수관계요? 자네가 그 환자 보호자와 개인적인 관계라며?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채린이 비죽이 웃는 게 보였어요. 의사가 환자 가족과 사적인 감정에 휘말리면 칼끝이 흔들리는 법이야.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지. 병원장님, 그건 자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야. 받아들여. 영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제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저는 어떤 환자든 최선을 다합니다. 환자가 누구든 보호자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근데 김 교수는 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도하다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병원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제2의 항의에도 영식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결정은 내려졌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네. 병원장님, 나가보게, 강 과장. 내가 바빠서. 영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쥔 채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채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면회 시간이어서 병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제 제이가 엄마를 살려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어제보다 더 서슬퍼런 눈으로 지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 또 만났네. 채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하지만 채린이 지수의 팔을 억세게 잡아챘습니다. 어딜 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저 엄마 면회 가야 해서. 면회? 좋아 죽겠네. 채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내 편 들어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완전 신났겠다. 응?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채린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착각하지 마, 아줌마.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그 구질구질한 이름표 때문에 제이 오빠 커리어 끝났으니까. 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우리 아빠가 오빠 수술 집도권 뺏었어. 알아? 내 엄마 수술 오빠가 못해. 다른 교수가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그것만이 아니야. 채린이 손톱으로 지수의 팔을 꼭 집었어요. 지수가 아파서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열릴 거야. 오빠가 사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봤다고. 징계 먹으면 의사 면허도 위험해질걸? 몇 년간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너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야.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 웃기네. 채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로비에서 내 앞에 무릎 꿇은 거 다 봤어. 의사가 환자 보호자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거 몰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야.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돼. 지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기 때문에 제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오빠를 생각한다면 말야. 채린이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정답 아니니? 오빠 인생 망치지 말고. 채린이 지수의 팔을 확 놓았어요. 그리고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제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제이의 연구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차마 노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틈 너머로 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김 교수님, 이 환자는 좌심방 쪽 혈관이 변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이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이 부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출혈이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제이는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지수 엄마를 살리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여기요, 이 부분. 제가 표시해뒀거든요. 꼭 확인해 주세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구실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뗐어요. 나 같은 게 오빠 옆에 있으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오빠 인생에 비린내만 묻히겠구나. 지수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복도 구석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도 없었어요. 제이는 연구실 안에서 집도권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체리는 어딘가에서 그 모습을 비웃으며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제이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린 채로요. 하루가 지나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어요. 평소 같으면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제이는 끝내 집도권을 되찾지 못했어요. 어제 내내 병원장을 찾아가고 의료진 회의를 요청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장 영식은 오히려 제이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어요. 강 과장, 오늘 수술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겠나? 영식의 차가운 경고가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얀 가운 대신 짙은 남색 스크럽복을 입고 제이는 수술실 앞 복도를 지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서서 수술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수술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 같은 서슬 퍼런 기세였죠. 지수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체린이 던진 독설이 밤새 지수의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오빠의 커리어를 망치고 있어. 내가 정말 오빠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정답 아니니? 그 말들이 칼날처럼 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이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오빠, 응, 오빠 제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 의사 인생 끝나면 난 못 살아. 진짜야. 오빠가 여기서 잘리면, 오빠가 의사 면허 뺏기면 난 어떻게 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이는 그런 지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근데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오빠 붙잡아서, 내가 오빠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걱정 마. 저 김 교수, 내가 어젯밤 밤새 붙잡고 혈관 위치 하나하나 다 외우게 했어. 진짜? 응. 변이 혈관 위치, 심막 유착 부위, 접근 경로 다 설명해줬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제이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술실 위의 수술 중 전광판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의 실력을 제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경력은 길지만 복잡한 수술은 피하는 타입이었죠. 게다가 지수 엄마의 수술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 지수가 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갚긴 뭘 갚아? 바보같이. 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0년 전처럼 다정하게.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전광판의 수술 중 불이 켜졌어요. 제이와 지수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이가 수선해준 이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이가 지수에게 그걸 건네줬거든요. 제이는 산산조각난 파란 플라스틱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이어붙였어요. 깨진 틈새에는 투명한 접착제를 채워넣고
더 이상 부서지지 않게 작고 투명한 아크릴 프레임에 넣었습니다. 마치 귀한 펜던트처럼 만들어서 지수에게 건넸었죠. 이거 이제 안 부서져. 그때 제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20년 동안 너가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 다시 지켜줄게. 지수는 그 이름표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수술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석션, 석션 빨리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수술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교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손에 든 메스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김 교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이가 분명히 설명해 줬습니다. 좌심방 쪽에 변이 혈관이 있다고, 그 부분 조심하라고. 하지만 막상 수술을 시작하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차트랑 다르잖아. 이 혈관이 왜 여기 있어? 김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리친다고 혈관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었죠. 출혈이 안 잡혀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메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나도 몰라.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김 교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였죠. 그 순간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삐. 평평한 직선이 모니터에 그려졌어요. 심정지였습니다. 어레스트, 환자 어레스트입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수술실 밖 복도. 제이의 귀에 미세하게 들려오는 경보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두꺼워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제이의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삐. 평평한 직선의 소리. 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외치고 있었어요. 저 소리는 심정지 경보음이었습니다. 제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수의 손을 놓고 수술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왜 그래?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제이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강 과장님 계세요? 간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순자 환자 어레스트입니다. 심정지예요. 집도의 선생님이 손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지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심정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지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면 근신 처분을 어긴 거였습니다. 병원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였죠. 징계를 넘어서 파면당할 수도 있었어요.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어린 제이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던 인자한 옆집 아주머니가요.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요. 제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수야. 제이가 낮게 불렀어요. 지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릴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제이는 수술실로 뛰어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이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발, 제발 살려줘. 제이는 이미 소독실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징계, 파면, 의사면허. 그딴 것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제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20년 전 그 새벽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울던 꼬마. 그 꼬마에게 남겼던 작고 소중한 약속. 나중에 이거 보여주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수의 엄마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제이는 소독을 마치고 수술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로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제이는 생애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수술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귀에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음이 들려왔어요. 모니터에는 평평한 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죠. 수술대 위에 누운 지수 엄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김 교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혈관 위치가 이상했다고. 차트랑 달랐어. 나는 제대로 했는데 혈관이 갑자기. 김 교수는 겁에 질린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메스가 들려 있었지만 그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교수님, 환자가 어레스트입니다. 어떻게 해요? 몰라. 나도 모르겠다고. 김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거였죠. 제이는 그 광경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지수 엄마가 죽습니다. 제이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비키세요. 제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맞습니다. 강 과장님? 진짜 하실 겁니까?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제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이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환자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제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수술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이는 수술대 위를 살폈습니다. 제이는 이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을 직접 했으니까요. 좌심방 쪽 변이 혈관. 거기가 문제다. 제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김 교수가 실수로 건드린 혈관을 찾아냈습니다. 제이는 한 손으로 그 혈관을 꽉 눌러 지혈했어요. 석션 준비하세요. 출혈부터 잡아야 합니다. 네. 간호사가 황급히 석션기를 가져왔어요. 제이는 한 손으로 지혈을 유지하면서 다른 손으로 석션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피 빼주세요. 시야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션기가 피를 빨아들이자 수술 부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찾았다. 문제의 혈관이 보였어요. 김 교수가 잘못 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제이는 신속하게 봉합을 시작했어요. 제이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넋을 잃고 제이의 손놀림을 바라봤습니다. 이래서 얼음 메스라고 불리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손 하나 떨리지 않는 저 집중력, 저 정확성. 제이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지수야, 내가 20년 동안 그 이름표를 지켰듯이 나도 이번만큼은 내 소중한 사람을 꼭 지켜줄게. 한참이 지났어요. 출혈은 잡혔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지 않았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평한 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 과장님, 어레스트 지속 중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알아요.
제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심정지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제발. 제이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제발 살아줘요, 아주머니. 지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비, 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어요. 평평하던 직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파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파동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심박 돌아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모니터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멈췄던 지수 엄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살아났어요. 간호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이는 그제야 젖은 이마를 팔뚝으로 닦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살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무리 봉합이 남아 있었죠. 제이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다잡으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봉합 완료했습니다. 제이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수술 종료합니다. 시계를 보니 수술실에 들어온 지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제이는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수술대를 내려다봤어요. 지수 엄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죠. 살았어. 제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제이가 피 묻은 수술복 차림으로 복도에 나서자 저편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지수는 수술실 앞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기도하다가 또 울다가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텼죠. 오빠. 지수가 제이에게 달려왔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 지수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채로 갈라져 있었죠. 제이는 지수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살렸어, 지수야. 진짜? 응. 이제 걱정 마. 우리 아주머니 무사하셔.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오빠, 오빠. 잘했어, 지수야. 잘 버텼어. 제이가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전 담장 밑에서 울던 8살 꼬맹이처럼요.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과장님, 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채린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병원장 영식이 그리고 경비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다니 미쳤어요? 채린이 제이 앞에 서며 소리쳤어요. 제이의 수술복에 묻은 피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근신 처분 받은 거 몰라요? 수술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채린의 고함에 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수를 등 뒤로 감싸며 채린과 영식을 바라볼 뿐이었죠. 영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강제희,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영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단집도라니. 이건 명백한 해고 사유야. 아니, 의사 면허 박탈 사유라고. 아버지 말이 맞아요. 채린이 거들었어요. 오빠, 이번엔 진짜 끝이야. 우리 아빠가 의료윤리위원회에 고발하면
오빠 면허 날아가는 거야. 알아? 지수가 제이의 옷자락을 꼭 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제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오히려 지수의 손을 더 꽉 쥐어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식과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린 의사에게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거든요. 수술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채린이 제이의 소매를 붙잡으며 악을 썼어요. 오빠, 정말 미쳤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의사 인생 끝내고 싶어? 채린의 손톱이 제이의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 사과해. 아빠한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어. 그러면 내가 아빠 설득해 볼게. 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팔을 붙잡은 채린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채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요. 오빠. 채린이 놀란 눈으로 제이를 쳐다봤어요. 제이는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장과 채린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수술을 막 마친 제이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사과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제이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 죽어가는 수술실에서 겁먹고 도망친 의사한테요? 아니면 환자 생명보다 딸 기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병원장님한테요? 뭐야? 강재희, 너 지금. 영식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이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저런 비린내 나는 여자랑 엮여서 수준 떨어지게 왜 이래? 오빠한테 어울리는 건 나야. 오빠가 있을 곳은 여기 병원이고 우리 집이라고. 지수가 움찔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아졌습니다. 채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거든요. 하지만 제이는 달랐습니다. 제이는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리고 지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프레임에 담긴 파란 이름표였어요. 지수가 지금까지 간직해온 제이가 정성껏 수선해준 그 보물이었죠. 채린아, 내 눈엔 이게 쓰레기로 보이지? 채린이 이름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그딴 플라스틱 조각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너한테는 쓰레기겠지. 제이가 이름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근데 나한테는 내가 가진 그 어떤 명품보다 이 병원장 직임보다 이게 훨씬 무거워. 이 이름표가 20년 동안 버텨준 덕분에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었던 거야. 제이가 채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구두굽으로 짓밟은 이 쓰레기가 사람 목숨 하나 살린 거야. 채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오빠는 나랑 있어야 해. 채린아. 제이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채린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징계든 파면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근데 내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는 건 지수 때문이 아니야. 너한테는 단 1분도 내 마음을 줄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채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려도 난 절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 난 너한테 안 가, 채린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 절대로. 채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자신이 가진 배경과 권력이면 제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이는 지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채린의 눈에서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란을 듣고 환자 보호자들과 간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방금 강 과장님이 사람 살리고 나온 거 아니야? 김 교수가 손 놓고 나왔다던데 강 과장님이 살렸대. 도망간 의사 대신 수술한 게 왜 죄야? 사람들의 시선이 병원장과 채린에게 따갑게 꽂혔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있었어요. 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 영식이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채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채린아. 아빠, 근데 나중에 얘기해. 영식이 채린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제이는 천천히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수야, 고개 들어.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오빠, 나 때문에. 됐어. 내 탓 아니야. 제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지수야. 엄마 보러 가자. 제이가 지수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제이의 곁에서 발을 맞췄어요. 20년 전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울던 꼬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수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된 가장 든든한 내 편 강제이가 있었어요. 며칠 후 제이는 병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사직서였죠. 영식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 과장, 무슨 일인가?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영식의 눈이 커졌어요. 뭐? 사직서? 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영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징계권은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병원장님. 제이가 영식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그게 죄가 되더군요. 그런 곳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이가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어른 메스 강제의 과장이 병원을 그만뒀다는 소식에 병원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간호사들은 수군거렸고 다른 의사들은 안타까워했죠. 강 과장님이 그만두신다고? 진짜래. 병원장이랑 크게 부딪혔다던데. 하지만 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소문이 퍼지자 다른 대형 병원들에서 앞다투어 연락이 왔습니다. 강 과장님,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과장 자리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제발 저희 병원으로. 실력 있는 천재 의사를 놓칠세라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이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습니다. 제이는 잠시 휴식을 택했어요. 20년 전 야반도주하듯 떠나며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수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볕 좋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예쁜 원피스를 입었어요. 제이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이시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수가 병실에서 엄마를 부축하며 물었어요. 좋지. 우리 지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후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 내가 아니라 제이 오빠 덕분이죠. 그래, 제이 덕분이지. 그 애가 아니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야, 제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도 착한 아이였는데 더 훌륭하게 컸어. 네, 엄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입구에 제이가 서 있었어요. 제이 옆에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반갑게 제이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아주 좋아. 고마워, 제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어떻게 됐을지.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세단 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부부가 내렸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20년 전 옆집에서 인자하게 웃어주던 그분들이었어요. 제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순자 씨, 지수야. 제이 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박 여사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이 아버지도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죠. 어머 세상에. 지수 엄마도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일단 차에 타세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제이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지수가 엄마를 부축해서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제이 어머니가 지수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말 한마디 없이 떠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우셨던 거 저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으셨던 거죠. 제이한테 지수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꼬맹이가 20년 동안 이름표를 품고 살았다니. 제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이 어머니는 지수의 두 손도 꼭 잡았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우리가 미안하다, 지수야. 말 한마디 없이 떠나서 내가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설쳤어. 아주머니. 지수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달리던 차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지수네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모두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이 아버지가 지수 엄마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박 여사님, 그날 밤 우리 때문에 지수랑 여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제이가 지수를 다시 찾았다는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수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이 부모님을 반겼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니 됐어요. 우리 지수가 제이 이름표를 품고 산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미안해요. 지수가 그날 밤 트럭 뒤를 쫓아오던 거 저도 봤거든요.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엄마가 제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이와 지수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사촌으로 살던 두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오빠, 지수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응, 부모님, 많이 고생하셨겠다. 응,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셔서 지금은 여유가 좀 생겼어. 제이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수야,
응?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제이가 지수의 손을 잡고 마당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안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이가 정성껏 수선했던 파란 이름표가 투명한 메달이 되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이거. 지수야. 제이가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살 때 내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울면서 내 가방끈 잡고 늘어졌던 거 기억나?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걸 왜 지금?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크면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지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내 마음을 다 받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도망치듯 떠났지. 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안했어, 지수야. 20년 동안 너 혼자 버티게 해서 그 이름표 하나 쥐어주고 떠나서. 오빠, 그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제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름표 지켜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제이가 상자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표 대신 내 손잡고 같이 가자. 평생 맛있는 거 사주고 평생 내 옆에서 너 지켜줄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야? 제이가 진지한 눈으로 물었어요. 지수는 대답 대신 제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할래. 8살 때부터 기다렸어. 이 말. 그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제이가 지수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절대 어디 가지 마, 오빠. 안 가. 이제 안 가, 지수야. 제이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두 집안 부모님들이 웃으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고 지수 엄마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여보. 우리 제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제이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20년 전에 그 꼬맹이가 울면서 제이한테 매달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이가 정말 멋지게 컸어요. 우리 지수한테 과분할 정도로. 지수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분하긴요. 우리 제이가 복받은 거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제이 어머니가 지수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 사촌으로 살던 두 가족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제이와 지수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지수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트럭 소리와 함께 끊어졌던 인연의 실이 비로소 단단한 매듭으로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 뒤를 맨발로 쫓아가던 8살 소녀와 미안함에 고개를 돌렸던 14살 소녀는 이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이름표 하나로 시작된 2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영원한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